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였던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던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 만큼 자극적이고 극적인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아침 드라마도 울고 갈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제 인생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남편은 30 중반 무렵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우리 집안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병상에 있을 때도 제게 여보,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제대로 키워야 해 라고 늘 당부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공장 파트타임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뛰어다녔어요. 한 번은 암 말기 남편이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이걸로 당신 힘들 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라며 편지와 함께 5,000원을 내밀었어요. 그 돈은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줬던 돈을 쓰지 않고 모아나왔던 돈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쓸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돈으로 남편이 좋아하던 빵을 사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 뭐라도 사 먹으라고 준 돈인데 왜 또 나만 챙겨? 라고 했죠.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에는 저는 시골에서 식당 설거지며 공장 일이며 가리지 않고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소처럼 든든히 밥을 해먹고 날마다 건설 현장이나 농장에서 단기로 일손을 돕기도 했죠. 주변에서는 여자 혼자서 저렇게 독하게 사네? 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남편 없는 하늘 아래 오로지 아들이 제 삶의 이유이자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고맙게도 아들이 워낙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어머님, 아드님이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노력만 잘하면 더 큰 꿈을 펼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당장 공장 야근까지 더하며 아들이 공부할 돈을 마련했죠. 비록 남들처럼 고액 과외나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엄마, 나중에 제가 큰 사람 돼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어린 나이에 되려 저를 위로해 주곤 했어요. 정말이지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제가 매일같이 땀 흘리면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잘 자란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업했고 곧 결혼도 했어요. 결혼을 조금 서두른 느낌이긴 했는데 아들은 집안이 북적거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늘 제가 바쁘고 아들 혼자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내심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외로웠나 봐요. 그 빈자리를 며느리가 채워주게 되어 저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아이가 정말 똑부러지고 예의도 바르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죠. 결혼식 날도 양가가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며느리가 예식을 마치고 제게 다가와 어머니, 저희가 얼른 자리 잡으면 어머니도 자주 서울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 순간 이제야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 만나 안정되나 보다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식도 화려하지 않아도 알차게 잘 치렀고 둘 다 행복한 표정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니 저로서는 참 든든했죠.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무리하게 서울 한복판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가타부타하지 않고 그간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긁어모아 아들 내외에게 모두 주었어요. 더 주고 싶어도 모자란 마음이었죠. 그런데 동네 언니들이 저보고 그러더군요. 가진 돈 다 주지 말라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죽기 전까지 자란다고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면서요. 저는 언니들한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는 그럴 애들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언니들 말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 후 몇 달쯤 지나면서 묘하게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신혼초에 제가 아들에게 요새 많이 바쁘니? 얼굴 본 지 오래됐는데 엄마가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까? 하고 물으면 며느리가 옆에서 친절하게 어머니 오시면 좋죠. 근데 아직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가 불편하실까 봐 걱정돼요. 차라리 저희가 곧 시골에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말투는 공손했지만 제가 직접 올라가는 건 탐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신혼집이 작긴 한가 보지.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편할까 봐 배려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날이 너무 더우니 여름에는 서울 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시잖아요. 시골에서 시원하게 지내시다가 가을쯤에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때도 말만 들으면 얼핏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여름이라서 지하철 타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못 오게 하는 건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굴면 괜한 갈등이 생길까봐 그냥 그래, 나중에 날 선선해지면 연락할게 라고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명절 전후로도 미묘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명절 지나고 한가할 때 서울 올라가 볼까? 라고 물으면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이번에 연휴가 짧아서 여행 계획이 있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연휴엔 꼭 초대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웃으며 맞장구 치고 며느리는 구구절절 이유를 댔죠. 말끝마다 저한테 어머니, 이번에 못 배워도 이해해 주세요. 오시면 저희가 신경 못 써드릴까 봐서요.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신경 쓰이게 할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가뜩이나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제가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가려는 건데 며느리가 그렇게 계속 사양하니 조금씩 서운해졌어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제게 막대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화할 때면 싹싹하게 어머니,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곧 내려갈게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제가 서울에 오지 못하도록 돌려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집 근처가 공사 중이라 시끄러워서요. 어머니 오셔서 머리 아프실 텐데 차라리 공사 끝나면 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사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내가 괜히 귀찮은 존재가 됐나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곤 했죠. 저는 계속 속으로 아직 신혼이고 바쁘니 조금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실제로 결혼 초기에 며느리가 저에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 실습 겸 잔반찬을 만들어 봤는데 택배로 조금 보내드릴까요? 라며 반찬도 보내주고 제 생일에는 손편지도 써줬어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그래, 일부러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 거야 하고 좋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서도 서울에 오라는 말은 나오질 않았고 며느리 쪽에서 어머니 잘 계세요? 라고 먼저 연락해 오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 계속 왜 이렇게 자꾸 날 막지? 진짜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커졌죠. 그래도 혹여 아들이나 며느리가 저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저는 꽤 오랫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참았어요. 아들 얼굴을 본 지가 몇 달이 되어가던 와중이었어요. 제가 아들의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리움이 너무 커져 전화를 걸었어요. 명절 때 외에는 아들 내외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지난 명절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오지도 않았거든요. 아들,
엄마가 한번 서울 올라가면 안 되겠니? 아들 얼굴 좀 보고 싶다. 했더니 아들은 뭔가 곤란한 듯. 엄마, 지금 회사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집도 정신 없어서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순간 화가 나긴 했지만 진짜 바쁜 걸지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곱씹을수록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 짠 듯이 똑같은 핑계를 대며 저를 못 오게 하는 것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들 내외한테 잘못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언제나 며느리와 아들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기만 했었죠. 명절이고 남편 기일이고 간에 늘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고 말실수라도 할까봐 늘 입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못 오게 하는 것은 고부관계를 떠나 예의가 없는 거였죠. 며칠 뒤 동네 지인이 서울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나도 같이 올라갈까? 하고 얼른 말했어요. 아들에게 미리 말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말도 없이 왔다고 화를 낼까봐 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불쑥 방문하는 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도 못 봤으니 아무렴 싫다고 문정박대하겠어? 그래도 조금은 반가워하겠지 하고 기대했죠. 서울에 도착해서 아들네 집 문을 두드리니 며느리가 먼저 나왔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주시지 라며 저를 맞이하는데 표정이 썩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아들이 재택근무 중이었어요. 아들도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라며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죠. 조금 미안하면서도 서운했지만 최대한 밝게 그냥 지인이 서울에 간다길래 나도 겸사겸사 따라왔어. 너희 얼굴 잠깐이라도 좀 보고 가려고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어딘가 싸늘하고 며느리가 계속 힐끗힐끗 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방문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화인가 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쟁이 오가는 것이 다 들렸죠. 당신 왜 말도 없이 어머니 오시게 놔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잖아. 우리 결혼 초에 약속한 거 잊었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아들 며느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기로 했잖아. 아니, 엄마가 갑자기 오셨는데 내가 들어오시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아.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그러시는 건데. 당신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다음에는 주의해달라고 말할 테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우리 집도 어수선하고 아침부터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오시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중간에서 나가시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 잠깐 들르신 건데. 대충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들으며 저는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평소 전화 내용을 봐서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거부하고 불편해하는지 몰랐거든요. 순간 내가 정말 눈치 없이 큰 실례를 한 건가 싶은 자괴감마저 들었고 아들도 저 때문에 상황이 난처한 것 같아 괜히 미안해졌죠. 금세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온 뒤 며느리도 따라 나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점심 차려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저희 점심 먹고 선약이 있어서요. 선약이 있다는 말은 어쩐지 거짓말 같았지만 저는 굳이 더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웃는 척하며 아니다, 아니야. 내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놀랐지? 점심은 됐으니 쉬어라. 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가세요. 뭐 시켜서 먹어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며느리를 받고 며느리는 마지못해 네, 식사하고 가세요. 하더군요. 두 사람이 어쩐지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들이 이미 전화로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무척 불편해진 상태였고 이렇게 불쑥 온 저 자신을 속으로 나무랐어요. 아무리 아들 내외가 보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며느리는 남이고 내가 어려울 텐데 눈치가 너무 없었다 하면서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쉬라고 권유하는 며느리에게 아니다, 나 갈게. 너희도 바쁜데 라고 했어요. 아들이 엄마, 그냥 좀 더 계세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라고 붙잡았지만 제 기분도 그러지 못하겠고 며느리도 내심 제가 빨리 돌아가길 바라는 기색이 역력해 보여서 그냥 짐을 챙겼어요. 다음엔 꼭 연락하고 올게. 요즘 일하느라 피곤해 보이네. 엄마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요. 아들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며느리는 빨리 안 가고 뭐하나? 싶은 눈빛 같기도 해서 가슴이 쓰라렸어요. 짐을 챙기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방에 다녀온 뒤 갑자기 심란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제가 안방 서랍 위에 둔 결혼 반지 못 보셨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건데 없어졌어요. 저는 나는 못 봤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곧장 제게 혹시 어머니가 잘못 챙겨가신 건 아니죠? 라고 묻더군요. 갑자기 나를 도둑 취급하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왜 네 반지를 가져가니? 난 반지도 안 하고 특히나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건 아예 없는데? 하고 되물었지만 며느리는 계속 의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들도 묘하게 곤란해하는 낯빛이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반지가 어디 있었는데 같이 찾아보자. 하고 안방에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안방 문을 막아서더라고요. 그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너 설마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고 묻자 며느리는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죠. 저는 억울함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분명 의심이 서려 있었거든요.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어요. 아들은 옆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여보, 설마 엄마가 가져갔겠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은 하지 마. 라고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냥 혹시 몰라 여쭤보는 거지 의심하는 건 아니야. 라면서도 여전히 납득이 안 간다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식탁에 앉아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웠으니까요. 내가 갑자기 온 게 그 정도까지 싫었나? 하고 온갖 생각이 들면서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편으론 내가 반지를 훔쳤다고? 너 제정신이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애써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얘야, 그런 의심은 말도 안 돼.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니? 라고 재차 강조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수그러들 기색 없이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부터 안방에 있었던 반지라서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 간 사이에 혹시 옮겨 놓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라고 덧붙였어요. 제게는 옮겨 놓으셨을 수도 있고 라는 표현조차도 너무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이제 제가 아예 물건에 손을 댔을 가능성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장가 보낼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곤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 참담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더 있어야 하나 싶었죠. 순식간에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렸고 식탁은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른 건 아들의 흔들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혹시 반지가 어디 다른 데 떨어졌는지 찾고 나서 얘기하자. 괜히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아들이 다급하게 중재하는데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여전히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눈빛을 마주치니 참을 수 없을 만큼 서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불쾌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래, 좋아. 네가 정말로 의심스럽다면 경찰이라도 불러. 다 뒤져보라고 해. 몸수색이든 가방이든 뭐든 다 보여줄 테니까. 하고 울컥 소리를 높였죠. 평생 그렇게 강하게 말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저는 흥분해버린 거예요. 며느리는 그제야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미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거친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쌓여버린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받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덥석 집어들고 112에 전화를 걸더군요. 처음엔 저도 설마 정말 부르겠어? 싶었지만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신고를 했어요. 아들은 순간 경악한 표정으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잖아. 라며 말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죠. 며느리는 아니, 어떻게든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 경찰이 와야지. 누가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아야 내 속이 편할 거 아니야. 라며 고집스럽게 주장했어요. 전화를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꽤나 떨리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의 결심한 듯 단호해 보였어요. 저는 제 입으로 먼저 경찰 불러라 라고 했음에도 실제로 며느리가 저를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당혹감과 모멸감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지? 싶고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는 것을 또 한 번 체감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죠. 아들도 며느리를 보며 황당해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신고를 해버렸고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신고를 한 이후로는 집안이 묘한 정적이 휩싸였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며느리는 괜히 안방 쪽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로 분명 여기 두었는데 누가 가져가지 않고서야 갑자기 없어질 리 없지 하고 중얼거렸고 아들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뭐 잘 됐어. 어차피 오해를 풀 방법은 이게 확실하겠지. 경찰이 와서 진실을 밝혀지면 내 결백이 증명될 거야.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시에 그래도 가족끼리 이게 무슨 꼴이냐 하는 수치심과 서글픔이 크게 밀려왔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벨이 울리고 출입문이 열리더니 경찰 두 분이 들어섰어요. 처음엔 누가 신고를 하셨나요? 도난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묻더군요. 며느리는 잔뜩 격안된 상태로 네, 제가 신고했는데요. 저희 집 결혼 반지가 사라졌고 시어머니가 오신 직후부터 없어졌어요. 혹시나 해서 신고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억울하면서도 체념한 기분으로 그래요. 저도 좋습니다. 다 뒤져보세요. 제 가방부터 온몸까지 다 뒤져서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밝혀주세요. 라고 호소했죠. 그러자 경찰 한 분이 난처한 듯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른 곳에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아니요. 다이아 반지는 늘 놔둔 곳에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아침엔 확실히 있었어요. 라고 강하게 나왔어요. 경찰들은 곧바로 제 가방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 지갑, 수첩, 손수건 등등 자잘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며 반지가 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억한 심정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한편으론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보세요. 제 옷주머니도 뒤지세요. 전 결백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라고 재촉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은 얼굴이 잿빛이 돼 있었고 며느리는 끝까지 제 가방을 예의주시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한동안 며느리의 방이며 거실 구석구석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보고서야 이상하네요. 잃어버린 건 맞는 듯 하지만 확실히 누가 훔쳤다고 단정짓긴 어렵네요.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가족 간 분실 사건이라 절차가 까다롭긴 해요. 분실 신고는 가능하지만 절도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제야 며느리는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괜히 시원섭섭했어요. 역시나 안 나왔으니 내 결백은 입증되었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민망한 상황이란 말인가 싶었던 거죠. 아들은 한숨을 또 길게 내쉬며 됐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한데 저희가 더 찾아볼게요. 괜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 중 한 분이 그래도 결혼 반지고 시어머니께서 의심받는 상황이니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집요하게 집안 곳곳을 살피시더니 아파트 1층 밖으로 내려가셔서 안방 창가 쪽 아래 땅바닥까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1층에서 바닥을 유심히 보시더니 이거 반지 아닌가요? 하고 줍는 거예요. 경찰이 집으로 올라오셔서 다 같이 현관문으로 달려가 보니 확실히 다이아 반지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죠. 저는 그제야 다행이다,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잔뜩 흥분해서 경찰 쪽으로 뛰어가 맞아요, 제 결혼 반지예요 라고 외쳤죠. 그 순간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누명을 벗은 것을 안도하면서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경찰 두 분도 살짝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그럼 이 반지가 안방 화장대가 아니라 창밖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네요? 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그러게요? 왜 이게 거기에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머님이 들킬까봐 던지신 거 아니에요? 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눈물을 꾹 삼키며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네가 옷을 갈아입다가 손가락에서 빠졌다고나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날 의심해서 경찰까지 부르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제 목소리는 격안된 감정 탓에 떨렸고 너무 참담해서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아들도 덩달아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간수 못한 걸 가지고 왜 엄마를 도둑으로 몰고 간 거야? 엄마가 오죽하면 경찰 불러보라고 했겠어. 그리고 그렇다고 진짜 경찰을 불러? 너 우리 엄마란 날 이제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도 한껏 날이 서 있었어요. 보통은 잘 화내지 않는 편인데 이번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며느리를 노려보더군요. 며느리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었지만 끝까지 찾았으니 된 거 아니야? 하더군요. 경찰도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에게 처음에 신고하실 때 시어머니가 훔쳐간 것 같다고 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오해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의아함이 깃든 태도였죠. 며느리는 그제야 제가 워낙 당황해서 혹시라도 정말 모르고 챙기셨을까봐 해서 죄송해요. 너무 심했나 봐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들과 저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아서 이 말이 달갑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1분 1초도 이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사달이 났구나. 나 간다. 너희들끼리 잘 해결해라. 경찰분들 괜히 불러서 고생만 시켰네. 하고 냉정하게 말한 뒤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죠. 아들도 저를 잡으려 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제가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아들이 며느리 손에 든 다이아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맞춘 반지 맞아? 하고 물었죠. 며느리도 그럼 아까 내가 화장대에 두었던 반지야. 라고 답했는데 아들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졌어요. 아니, 뭔가 느낌이 달라. 결혼 때 우리가 맞춘 건 다이아 위치가 더 작고 밴드 폭도 이것보다 얇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데 아들은 반지를 살펴보느라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치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경찰과 저를 번갈아 보며 이거 진품 다이아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뭔가 가짜 느낌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이소동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어요. 저는 신발을 들고 선 채로 멍하니 그 반지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들도 다시 관심을 보이는 듯 정말이세요? 가짜라는 건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라며 반지를 유심히 살폈죠. 제가 직접 맞춘 반지인데 보면 알죠. 하더라고요. 순간 집을 떠나려던 제 발걸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또 무슨 말썽이 생기려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반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번뜩였죠. 저 역시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반지가 가짜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고 안 그래도 무너진 제 마음은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밝혀졌지만 뒤끝이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도 순식간에 저를 잠깐이나마 의심한 것 같아 서러웠고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가는 길 내내 기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날 정말 난장판이었죠. 근데 엄마, 이상하게 반지가 가짜 같은 게 걸려서요. 아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 저는 결혼 반지라며 너희가 함께 맞춘 거 아니었니? 하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내가 처음엔 술이 맡겼다고 둘러대는데 뭔가 계속 말이 꼬여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느니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다느니 이상해요. 엄마도 느끼셨죠? 라고 했어요. 저도 뭔가 석영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내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불만스러웠더라도 시어머니를 반지 도둑으로 몰고 간 건 너무 이상하긴 하구나.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걸까? 너라도 정확히 알아보렴. 하고 답했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계속 며느리를 의심하면서 과연 그 반지가 왜 진짜와 다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다이아 반지가 가짜라는 것을 시인했죠. 예전에 어디서 떨어뜨려서 반지 음새가 금이 갔고 어쩔 수 없이 싼 걸로 교체했다. 라고 설명하긴 했대요. 하지만 아들은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왜 숨겼느냐? 라며 계속 캐물었고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고 해요. 며칠 뒤 아들은 결혼 반지인데 마음대로 팔아버렸다는 것이 화가 난다. 반지를 팔 정도로 돈이 필요했던 건지 모든 경위를 확실히 알아보겠다. 며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원래 그 반지는 아들이 직접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맞춘 거였거든요. 디자인도 특별 주문했고 보증서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증서를 토대로 며느리가 반지를 팔았다는 보석상에 문의했더니 이상한 답변이 돌아왔죠. 고객님, 작년에 이 반지는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매입 기록도 남아있어요. 아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작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해당 매장에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확인했더니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아들은 기가 막혔다고 해요. 아들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사실을 물어봤대요. 우리 반지 왜 작년에 당신 이름으로 되팔았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그랬다던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요.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미안해. 사실은 그때 돈이 너무 필요해서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유가 안 났어. 라고 털어놨대요. 아들은 황당해서 그럼 짝퉁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고 화를 냈대요. 며느리는 당신이 바쁘고 해서 돈 문제로 상의하면 화낼 것 같았어. 라며 변명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이었죠.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반지를 그렇게 막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이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하고 거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와, 그래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거라니? 만약 경찰관님이 반지를 못 찾았으면 내가 가져갔다고 계속 우길 생각이었을까? 라고 했죠. 아들은 그걸 계속 물어봤는데 아내가 제대로 답하지 못해요. 그냥 없어진 반지가 어머니가 왔을 때 사라졌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얼추 둘러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졌어요. 반지 판돈이 꽤 컸을 텐데 아들은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라고 추궁했대요. 며느리는 생활비에 보탰다 라고 했지만 아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죠. 둘 다 맞벌이이고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카드 명세서며 계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기로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아들은 밤낮 없이 거리 내역을 뒤졌대요. 며느리 몰래 집에서 합친 통장 말고도 며느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나 계좌가 있지 않을까 의심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송금했고 이상한 유흥업소 이름도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액수가 결혼 반지 판돈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죠. 아들은 몹시 불안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다시 추궁했대요. 이거 대체 뭐야? 누구에게 돈을 보낸 거고 왜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있어? 라고요. 며느리는 처음에 그냥 지인에게 빌려준 거야. 유흥업소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얼버무렸지만 아들이 끝까지 몰아붙이자 결국 실토를 했어요. 내가 잠깐 바람을 피웠어. 그 사람이랑 만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외도라니. 게다가 그걸 감추기 위해 결혼 반지까지 팔아버리고 나중엔 시어머니인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자작극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솟구쳤대요. 곧장 아들은 며느리를 다그치며 대체 언제부터였는데 결혼하고 얼마나 됐다고 바람이냐? 그리고 그 반지 판돈은 그 사람이랑 놀러 다니거나 뭐 그런데 쓴 거냐? 라고 소리 질렀다고 해요. 며느리는 울면서 정말 순간의 잘못이었어.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났는데 뒤늦게 돈 문제로 시달려서 반지를 팔아서라도 급한 불을 끄고 싶었어. 미안해. 라고 했대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서 집을 나와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저에게 전화했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저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심각해요. 게다가 엄마도 그 가짜 반지를 훔쳤다고 모욕까지 당했잖아요. 제가 아내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요? 라고 울먹이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며느리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이 급해 반지를 팔았고 그 돈을 남자와의 미래 비용에 썼다니. 그것도 모자라 자기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기까지.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며칠 뒤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눈이 돌았었나 봐요. 직접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며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솔직히 전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올라갔죠. 그날 제가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면서 얘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작년에 제가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그쪽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큰 잘못인 걸 알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빠져서 몇 달 정도 만났어요.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바람 같은 건 남의 집 이야기로만 듣던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계속 고백을 이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썼으니 너도 나한테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요. 차마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려고 반지를 팔았어요. 제가 그럼 그 짝퉁 반지는 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 돈도 모자라서 그냥 싼 반지를 아무거나 사다 놓고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제가 돈을 좀 모으면 원래 반지를 다시 찾거나 비슷한 걸 맞추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든 생각이 그렇게 하면 어머님도 다신 안 오실 것 같고 반지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럼 날 의심한 척해서 나와 아들 사이까지 멀어지게 하려고 한 거냐?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라고 소리 질렀어요. 며느리는 정말 순간적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라며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도 울분이 치밀어 올랐죠. 네가 아무리 급했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세울 생각까지 하니? 그리고 바람이라니. 네가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하고 외쳤어요. 며느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 순간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제가 느끼는 배신감도 컸지만 아들이 받을 충격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하고 아들이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건 아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네가 경찰까지 부르면 무고한 죄를 지었으니 그 책임도 져야 해. 며느리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인 채 제게 손을 모아 빌었어요. 어머니,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제가 잠깐 한눈을 판 대가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준 걸 생각하면 그날도 똑같이 다시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결국 저는 조용히 네가 우리 아들을 배신한 건 둘의 문제겠지. 하지만 나를 도둑으로 몰아붙인 건 가족 간 신의를 스스로 부순 거야. 그걸 단번에 용서하긴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는 일단 시골로 내려왔어요. 아들도 그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서로 따로 지내면서 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대요. 아들도 며느리에게 당신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내가 이혼까지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지금 당장 결론은 못 내. 나도 정리가 필요하니까. 라고 하면서요. 저도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며느리를 용서해줘야 하는지 아들 보고 이혼하라고 해야 하는지 종일 갈팡질팡했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내가 계속 눈물로 용서를 빌고 정말 잘못됐다고 반성한대요. 예전처럼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엄마와 내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다시 살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네 결혼이니 네가 결정해야지. 물론 엄마 입장에선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며느리가 미워 죽겠지. 하지만 엄마가 이혼해라 말아라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네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라.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네 편이야.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알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죠. 며칠 뒤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죠. 엄마, 나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그래, 고생 많았다. 언제든 집에 오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라고 밖에 해줄 말이 없었죠. 며느리는 결혼 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었대요. 그 남자가 점점 돈을 요구해서 며느리가 빚까지 지고 결국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그 돈을 댔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바람도 모자라 유흥업소 남자를 만났다고? 이게 정말 내 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가 싶어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죠. 아들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며느리의 문제는 명명백백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에 갔다가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남자, 호스트라고 하더군요. 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냥 고민 상담도 해주고 재밌게 말 상대도 해주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며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급 술집이나 노래방, 각종 유흥업소를 같이 다니다 보니 소비가 엄청났고 며느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출이 커졌다고 해요. 게다가 그 남자가 나도 너한테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너도 나에게 보답해라 라며 내가 네 남편에게 입만 뻥긋하면 너 인생 나락인 거 알지? 라는 식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현금 마련에 애를 쓰게 된 거죠.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점점 큰 돈을 요구했고 그렇게 점점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급한 불을 끄려 했다는 겁니다. 한때 진심으로 이 남자를 좋아한다, 앞으로도 같이 있고 싶다라고 착각했지만 이미 결혼한 몸이고 계속 돈을 요구해대니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변호사를 통해 재판장에서 알려지게 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아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로 한동안 집을 나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결혼 반지를 얼마나 공들여 샀는지 그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팔아치우고 심지어 바람나서 그 남자한테 돈을 갖다 바쳤어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남자, 매번 돈 내놓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엄포 놓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데 말이 돼요? 난 도저히 용서 못해요. 라고 비통해했죠. 사실 그 전에 저는 아직도 아들이 한 번쯤 아내를 용서하려나 하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워낙 좋았고 아들도 아직 며느리를 완전히 미워하지만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얘기를 들으니 이건 단순히 반지를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며느리가 결혼 생활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게다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게 더욱 명백해졌죠. 반지가 없어졌다는 걸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면 자기 잘못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싶어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었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걸었고 며느리의 귀책이 워낙 컸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엄마, 제가 이 결혼을 이어가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도 없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도 너무 크고.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지쳐 있었지만 결심만은 확고해 보였어요.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도 이쯤 되니 차라리 후련했어요. 며느리가 바람난 상대가 유흥업소 남자라니 이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후 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 남자한테 빠진 게 아닐까 스스로도 착각했고 돈을 쓰고 나니 결국 감당이 안 됐어요. 결혼 반지를 판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 어머니를 도둑 취급한 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벼랑 끝에 서 있었더니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군요. 저야말로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 한편에선
자업자득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그래도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하는 안쓰러움도 있었죠.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진행하면서 그 유흥업소 남자라는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어요. 아들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생각보다 강하게 잘 이겨냈어요. 엄마, 나도 마음고생은 충분히 했고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건 나 자신밖에 없죠. 저는 아들을 붙들고 울지도 며느리를 감싸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생각하며 조용히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은 시간으로 그때의 상처를 조금씩 봉합해 가는 중이에요. 아들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역시 가끔 밤에 누우면 이 모든 일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준 며느리, 그리고 나까지 도둑으로 몰아세운 여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자식 인생은 자식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사람 일이란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단지 오랜만에 아들 얼굴이나 보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뿐이었어요. 당초에 불쑥 찾아가면 실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날 이때껏 홀로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의 모습이 그리워 한걸음에 달려간 거였죠. 그런데 그 행동이 며느리의 충격적인 불륜과 반지 자작극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건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처음엔 일방적으로 저를 반지 도둑으로 몰아붙였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은 유흥업소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결혼 반지까지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고백했으니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제가 갑작스레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반지 사건은 물론 불륜이란 비밀도 꽤 오랫동안 묻히거나 교묘하게 덮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폭발해 경찰이라도 불러라 라고 했던 제 말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며느리에게 되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말 못할 거짓들이 줄줄이 드러났으니 참으로 묘한 운명이 아닐 수 없죠. 되짚어보면 이런 파국은 결코 어제 오늘 쌓인 갈등으로 비롯된 게 아니겠죠. 며느리가 결혼 후부터 은근슬쩍 저를 피하던 일들, 괜스레 방문을 막으려던 행동들, 그리고 결국 바람을 피우고 돈 때문에 반지를 판 사실까지. 모든 게 작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가 제가 우연히 아들 집을 방문하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마치 누군가 조종이라도 한 듯 참혹한 결말로 치달았다는 점이 씁쓸하기도 하고 어쩌면 인간사의 흐름이란 이런 식으로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거겠구나 싶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그날 내 발걸음이 과연 옳았을까 가끔씩 자문해 봅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모든 사건이 터져나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했던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들의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계속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지금은 다소 아프고 힘든 진통기를 겪더라도 차라리 사필 귀정인 게 낫다는 마음도 듭니다. 인생살이가 실로 다양하고 때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계기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이번 일로 절감했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들른 행동이 며느리의 잘못과 숨겨진 비밀을 들춰내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죠. 이런 우연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하늘의 뜻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니까요. 다시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가족 간에도 숨기는 일이 쌓이고 그걸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다 보면 언젠가는 우연을 빙자해 모든 게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번 사건은 겉으론 작은 반지 분실 사건처럼 보였지만 깊숙이 감춰졌던 불륜과 사기, 그리고 신뢰 파괴의 모든 과오가 드러난 인과응보의 극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인생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때론 필연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가짜 반지를 사고 시어머니를 몰아붙이는 무리수를 뒀다가 결국 외도 사실까지 발각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며느리처럼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언젠가 제 마음속 어둠도 조금씩 옅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디 가족 간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부로 거짓을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본래 좀 예민하고 이것저것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사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이런 일을 당하면 유독 못 견디고 화병이 생겨서 스스로 고생하는 타입인데요. 그런데다가 하필 결혼하고 시댁 문제 때문에 전 더더욱 머리를 싸매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 시누이는 저랑 2살 위인데 사실 상견례 때부터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편이랑 연애할 때에도 한두 마디 말을 자꾸 얻는 게 느껴져서 불편했었는데요. 우리 집은 시댁살이 안 시키는 집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시누니까 예의는 지켜야 할 거야. 알지? 아, 네, 그럼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할 때마저 계속 간섭하는 게 느껴져서 그걸로 남편이랑 초반에 엄청 다퉜어요. 아무튼 시누이만 없으면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러던 차에 시누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연애를 그리 오래 해보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된 거라 상대를 얼마나 잘 아는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내 일도 아니고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살겠지 싶어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뭐가 좀 안 맞았던지 얼마 안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들어보니 신우 남편은 보통 망나니가 아니더군요. 사실 신우이란 존재 역시 밉살 맞고 싫긴 했지만 자기 남편한테 당했던 이야기를 친정이랍시고 시댁에 와서 늘어놓는데 듣는 내내 좀 안타깝긴 했어요. 이 말을 들으신 시부모님도 뒷목을 잡으시며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분노하시더라고요. 글쎄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툭하면 나를 때렸어. 그것도 애들 앞에서. 거기다가 연년생으로 둘째도 임신했는데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말이야. 난 사람이 아니고 그 집에서 짐승 취급받으며 살았어. 짐승. 시누이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상당히 많이 갖고 결혼하기도 했고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저런 꼴을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당시에 3살, 2살짜리 아기들을 데리고 홀로 나와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 남편이랑 살면서 하도 얻어맞아 그런지 인상도 변했고 원래 좀 표독스러운 인상이긴 했지만 한층 더 우울하고 얼굴빛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게다가 자기가 홀로 애를 키워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툭하면 자기 애들을 무섭게 잡아대는 게 썩 보기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툭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는 저도 가끔씩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딸이 속에 화가 많아서 저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하시는데 자기 딸이니까 어쩔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 어차피 시누이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고 우리 가족은 근처에서 살고 있었으니 특별한 일 아니면 서로 마주할 일도 없어서 그럭저럭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도 너무 걱정스러워하고 저도 신경이 쓰여서 반찬이랑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가끔 들렸는데요.
저희도 아기를 막 낳아서 키우고 있으면서 직장도 다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일이 아버님을 쫓아다니고 챙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돌아가면서 아버님 계신 병원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거기서 웬 불청객이 나타나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래라 저래라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신우였어요. 퇴근하고 애 챙겨서 반찬까지 만들어서 챙기느라 바쁘게 쫓아온 저에게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대더군요. 옳게, 대체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아픈데 매일매일 들렸어야지. 엄마한테 전화해보니까 엊그제 다녀갔다면서? 네? 가뜩이나 바빠 죽겠고 여기 쫓아오느라 아들에게 밥을 빨리 먹였더니 체해서 정신이 없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같이 따지고 싶고 저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시누이니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참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부글부글 열이 끓어올라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근데 이때 한번 넘어가 줬더니 진짜 가관도 아니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와서 저한테 온갖 심부름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듣다 나중엔 남편조차도 전화기를 뺏어서 야단을 칠 정도로 심했어요. 옳게, 우리 아빠 짠 거 못 먹으니까 반찬 좀 신경 써서 해. 계란 같은 거 묽게 해가지고 찜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아, 그리고 하는 김에 좀 넉넉하게 해서 우리 집도 좀 갖다 줘. 우리 애들 계란찜 좋아하는데 엄마가 자꾸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밥도 잘 못 챙긴단 말이야. 오늘 바로 해줄 수 있지? 이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부르르 떨고 있는데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대꾸하더군요. 누나, 이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도대체 왜 자꾸 종부리듯이 이러는 건데? 참나, 넌 누나한테 대드는 것도 잘한다. 끝까지 네 마누라 편이지? 그랬더니 시누이가 기분이 나빴는지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나 봐요. 역시나 시누이가 왔다 가거나 전화를 걸어대면 우리 부부는 늘 싸웠어요. 저는 할 말을 남편에게 왕창 쏟아냈고 남편도 제 마음을 알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이니 싫은 말을 하는 게 기분 나빴던 거죠. 아무튼 우린 매번 이런 걸로 싸우다 지치고 지쳐서 전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혼자 마음을 먹게 되더군요.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자기 가족 편만 들은 남편에게 지치고 저도 일하면서 경제력이 있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이니 어찌어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고 남편에게도 더 이상 니네 가족 때문에 너랑 못 산다고 괴성을 질러가면서 몇 번이나 엄포를 했었네요. 근데 그러던 중 믿을 수가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되었고 한 며칠간 우리 집에는 침묵만이 맴돌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빨리 정리가 안 되더군요.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다지만 그건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도 납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고 매일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쪼아대던 시누이가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얘들아, 얼른 와봐라. 그날 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애들 씻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전화가 걸려와서 놀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흐느끼기만 하다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 시댁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문도 열려있고 어머니도 안 보이셔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 망연자실한 눈으로 빈 방을 보고 계시더군요. 완전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초점이 흐려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절 보자마자 겁에 질린 얼굴로 쫓아오더니 제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어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두컴컴한 방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너무나 공허하고 무서운 아무것도 없이 비어 보이더군요. 겨우 침을 꿀꺽 삼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대로 숨이 멎을 지경이었어요. 신우와 나 사이에 이젠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종적을 감췄다기보다는 제 눈앞에서
생을 등진 것을 보게 되어버렸으니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도 겨우 30대였는데 그런 사고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오래도록 그 인상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버렸어요. 몇 초간 말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조금 정신이 들고 나니 그제서 옆에 있는 애기들이 눈에 보이더군요. 눈앞에 보이는 신우의 비통한 모습이 내 눈에도 이렇게 따갑고 아플 지경으로 충격적인데 이걸 애들 눈에 담게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옆에 있던 옅은 이불을 던져 애들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꼭 껴안고 애들을 쓱쓱 밀고 가면서 안방으로 보내놓았습니다. 눈을 가렸던 이불을 벗기자 눈물 범벅이 된 조카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저를 쳐다보며 짜증스러워하는 아들을 보니 왜 그렇게 애들이 안쓰럽고 불쌍한지 저도 그제서 울음이 터져나오려고 하더군요. 목이 메어 견딜 수가 없었지만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얘들아, 여기 잠깐 있어. 안방에서 잠깐만 있어. 그리고 문을 살짝 겨우 닫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 계신 어머니 옆에 갈 자신이 없어서 전 온몸에 쥐가 난 상태로 겨우 기어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안 되어 도착했고 완전 참혹하고 비참한 얼굴이 되어 자기 누나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서글프던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저는 넋이 나가 있는데 남편은 최대한 침착하려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당장 119를 불러 신우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완전한 사망 선고를 하는 의사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신우이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밉고 싫어졌습니다. 아마 신우이에게도 스스로 마음의 지옥이 있었을 텐데 그걸 풀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신우이가 너무나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무섭고도 비통한 하루를 보내고 신우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어머님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부터도 신우 영정 사진을 보는데 도대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신우가 마지막으로 적어둔 삐뚤빼뚤한 글씨의 메모를 보니 생사를 쥐어뜯듯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난 그냥 모든 게 다 힘들고 괴로웠어. 불행한 결혼을 해서 애들까지 많이 낳아버린 내 인생이 너무 혐오스러워. 지금까진 이성의 힘으로 붙잡고 있었지만 이젠 한계야. 멋대로 굴어서 올케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올케,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민폐를 끼치게 되었어. 올케, 우리 애들 좀 부탁할게. 저한테 사과의 말을 남긴 것보다 어떻게 자기 애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놔둔 채 이렇게 등질 수 있는지 너무나 모질게 느껴지면서도 그 정도로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었구나 싶어 한편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올케의 처지가 가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사실 썩 길지 않았던 게 신우이가 자기 아이들의 이유를 우리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무척 가슴 아프고 안쓰러웠으나 저와 남편의 벌이도 마땅치 않아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판국에 애 셋을 같이 키우기란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은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남편의 상황은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팠고 엄마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조카들도 불쌍했지만 이런 감정만으로 맡을 순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맡았다가 되려 원수가 되는 상황들을 어린 시절에 적지 않게 몇 번 봐왔기에 쉽게 남의 자식들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애들?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어머니가 키우시는 것도 사실상 무리셨고 남편한테 보육원, 고아원 같은 곳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렇다 싶게 말도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결국 참다 못해 이럴 거면 조카들 친아빠라도 좀 찾아서 해결을 보자고 했어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자기 애들인데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결국 못 이기는 척 함께 알아본 남편과 전 또다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자기 친자식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혐의도 참 끔찍한 것으로 걸려 있더군요.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버린 신우의 전 남편을 보니 그제서 저런 걸 남편이라고 두고 애를 낳아서 홀로 키우다가 숨을 거둔 신우가 더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그날 전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출근도 하지 못했어요. 우락부락한 얼굴로 살기 어린 눈빛을 띠며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으르렁대던 신우의 전 남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엄마의 죽음을 눈으로 봐버려서 충격에 빠진 조카들 둘을 보니 얘네들을 아무도 못 만난다면 고아원에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엔 큰 뼈라도 걸린 듯 턱 막혀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도 당분간 병원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중이고 마음도 못 추스르신 상태라 우리 집의 조카들을 데려왔고 작디 작은 아들 방에서 애 셋을 함께 재우고 있었는데요. 그날 내내 밤을 지새우던 중 그냥 한번 애들 잘 자는지 보려고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 그 작은 방에서 옹기종기 부여잡고 다리를 엉켜가며 같이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니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희는 신우보다 아이를 늦게 낳아서 한두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형이고 누나랍시고 예뻐하고 끌고 놀아주는 모양이 썩 싫진 않았어요. 큰 조카가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 자고 있는데 제 엄마가 그렇게 간 걸 보고 며칠을 목이 쉬도록 울어대느라 코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숨도 잘 못 쉬고 있는 걸 보니 이날 유독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누가 보면 진짜 저보고 미쳤다고 할 테고 실제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아는 아기 엄마들, 회사 동료분들도 다 속도 없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했던 결정이었지만 결국 저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의 애들을 그냥 우리가 맡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꼬박 밤을 새워버리고 눈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벌게진 제가 남편에게 이 말을 했더니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이혼 얘기가 적잖이 오가던 때였고 그러던 차에 신우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멈춰있던 때였거든요. 결혼 생활도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가 조카들까지 거두겠다고 하니 남편은 이러다가 또 모든 걸 다 원망하고 부수거나 최악의 관계가 될 것을 염려하는 듯했어요. 당신 그거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지금 들어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도 솔직히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선우랑 준우는 다른 곳에 보내자. 순간 저도 그 말에 흔들려 답을 못했고 그럼 일단 며칠 좀 더 있어보자고 하고 혼자 많은 생각을 해보고 속으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기도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했지만 결론은 하나뿐이었고 그걸 결정해야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심을 굳히게 된 쯤까지 가게 되니 이상하게 그렇게 미우면서도 불쌍하고 때론 증오스러웠던 신우에 대한 생각이 백지처럼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엔 증오도 무엇도 안쓰러움도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가 되더군요. 결국 남편도 제가 몇 주에 걸려 결심을 하는 걸 보더니 본인도 크게 마음을 먹은 듯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거기서 아이들 셋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 집에 조카 둘이 신세를 지고 있는 셈이 되어서 그런지 예전과 달리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일찍 들어와서 남자아이 둘을 씻기고 어떻게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 눈치를 보았던 것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전 여전히 일을 했고 아이들 신경을 많이 못 써주었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조카들은 잘 자라주더군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는 생활을 허락했고 그 애들이 먹고 자라고 공부할 돈을 남편과 함께 벌면서 된 것 정도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 아들과 비슷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조카들은 별일 없이 자기 할 일들을 잘 챙겨가며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막내 티를 내면서 제법 사고를 치기도 했어요. 사춘기 무렵 때에는 엄마인 저와 완전히 등을 져버리고 가출을 해서 거의 2주간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남의 자식으로 인해 마음고생은 안 했지만 내 배로 낳은 아들 때문에 그렇게 울어보긴 처음이었는데 나이가 2살 위인 큰 조카가 학교 애들을 수소문해서 결국 금방 잡아오게 되었어요. 내가 잡아왔어요. 너 앞으로 절대 엄마 속 썩이지 마. 알겠어? 거기다 저 대신 혼까지 내는데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창피한 마음에 제대로 인사도 건네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큰 조카는 저희 아들이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잡아다 두고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똑같이 진학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더라고요. 큰 조카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괜찮은 고등학교를 갔고 거기서 과외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무리해서 학원을 보내주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안쓰러워서 눈 딱 감고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겨우 그것 가지고도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하며 모든 제가 하는 일을 도우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까지도 공부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 봐주더니 아들도 큰 조카와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비교적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 얼마나 한숨을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마치 과외교사 마냥 틈틈이 잘 가르쳐주니 어느새 아들은 자기의 친척형을 부모인 우리보다도 의지하더군요. 저희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치고박으며 어울린 시간들이 길어서 그런지 완전히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군대도 제대하고 직장에 들어간 큰 조카는 어느새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데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조카도 데려와서 결혼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니네가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니. 잘 살게요. 그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기특하게도 둘은 결혼해서도 각자 아기를 낳을 때까지 저희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왔답니다. 얘들아, 돈 보내지 말라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된다. 너네 아이 낳게 되면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저금해 두어야지. 이렇게 용돈 줄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드리는 거니 부담 없이 받아도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꿋꿋이 용돈을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웬만해선 자기 친척형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던 우리 아들도 대학 졸업한 후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일을 벌이더니 그런 상태로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하더군요. 어째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다들 결혼을 하나 싶었지만 그렇게 하나 둘씩 둥지를 떠나간다고 생각하니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큰 조카와 작은 조카는 얼마 안 가 아기들을 낳아서 종종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들은 결혼 3년 차가 되도록 딱히 소식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순리대로 되겠지 하고 기다리던 중 전 하늘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듯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다시는 이런 일과 연관되는 어떤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고 제가 그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나름 신우가 세상을 등진 모습을 보았던 시기의 충격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서 가끔 극심한 우울증으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신우의 죽음이 슬퍼서라기보단 가까운 누군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것, 한 인간이 숨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에 대한 쇼크였거든요. 이걸 다신 겪지 않길 바랬는데 이날 제 앞으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문자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저에게 보내온 것이었으며 그 내용은 왜 이제사 내가 알게 된 건지 한심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사업을 벌인다고 집에 잘 안 들어오기도 했고 가끔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면 왠지 퉁명스럽게 받는 것이 부부 사이도 안 좋아 보여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사고를 곧잘 치던 아이라 늘 마음이 쓰이긴 했는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고를 쳐버렸더군요. 여기저기 빚을 얻고 그걸 메꾸겠다고 이상한 곳까지 손을 대다 보니 그러면서 쌓인 빚이 무려 15억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장난 같은 숫자처럼 들려서 처음에 확실히 실감도 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에게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며 적어도 엄마 아빠와 자기 부인에겐 가지 않을 거라고 써두었더군요. 이게 흔히 말하는 보이스 피싱 같은 거라면 차라리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이상한 곳에서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이고 자기 존재를 적나라하게 알려오는 것 같아요. 전 벌벌 떨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으나 몇 번 받지 않다가 겨우 받은 며느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더군요. 어머니, 사실 저희 몇 달 전에 이혼했어요. 그이가 말하지 않았나 봐요. 더 이상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상황을 보니 빚 때문에 싸우고 싸우기를 거듭하다가 못 견딘 아들 부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나 봅니다. 그리고 아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저에게 마지막을 고한 것이고요. 이 이상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고 전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다시 큰 조카에게 그리고 이후에 작은 조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제발 아들을 같이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도 사색이 되어 경찰서에 뛰어갔고 시간이 얼마 지나 위치 추적을 하고 수소문을 한 결과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태위태해 보였고 당장이라도 조금의 시간만 생긴다면 극단적인 일을 벌일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 모든 일들에 대해 많은 긴장과 극도의 두려움들이 커졌기 때문에 순간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 집이었어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큰 조카와 작은 조카네 가족들이 와 있었고 아들도 벌개진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엄마, 나 빚 형이랑 누나가 해결해줬어. 이제 괜찮아. 미안해. 전 말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놀라 그대로 조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조카와 작은 조카는 그제서 입을 떼더군요. 우리도 빚 많이 지고 갚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일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에 마치 토를 하듯 한숨이 터져 나오면서 전 그대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미안해서 어쩌니? 큰 조카가 가까이 와서 다시 저를 보며 말을 하는데 전 조카들의 눈을 쳐다볼 수도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돈도 빚도 솔직히 다 무섭지만 난 우리 엄마 때처럼 또 가족을 잃고 싶진 않았어요. 얘까지 잃게 된다면 난 정말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그건 선우도 마찬가지일 거야. 큰 조카와 작은 조카는 자라면서 저나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가끔 어릴 때 기억을 말하긴 했지만 자기들 눈으로 본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치 그 둘이 그 죽음을 못 본 양, 아니 잊어버린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요. 그런데 둘이 내색을 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었을 뿐 그 상처는 아이들 가슴에 크게 남아있던 것이에요. 어른이었던 저도 크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애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때 기억을 또 경험할 수 없어 함께 자라온 제 아들을 진짜 가족이라 여기며 마치 진짜 가족을 잃는 듯한 아픔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했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조카들이 이렇게 백방으로 뛰고 힘써준 덕분에 제 아들이 절벽 끝에서 겨우 살아 돌아오긴 했으나 한편으로 여러모로 마음을 쓰고 괴로웠을 조카들을 생각하니 전 아이들을 볼 낯이 없어 너무 괴로울 뿐입니다. 고마움이란 감정을 뛰어넘어 외려 폐를 크게 끼친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해요.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안아주는 이 착한 아이들을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제 아들 대신 져준 빚부터 제가 지게 된 마음의 빚까지 어떻게 갚아가며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올리기 전까지는 망설였지만 막상 글을 시작하니 후련합니다. 제 이야기 길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꽤 자주 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 또 그 중에서는 어머니. 친구들과 있다가도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존재가 보통 어머니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곤 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렸던 시절에 돌아가셔서 제게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전 왜 아버지만 있는지, 어머닌 왜 돌아가셨는지, 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걸 이해하기엔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고 놀리는 짓궂은 애들이나 이상한 반응을 하는 어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딱 한 번 있긴 했지만 그 애가 워낙 이상한 애였어서 금방 털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시절에는 부모 중 한쪽만 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다든지 이상하다는 눈을 하는 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고, 그런 반응을 겪고 나면 저 스스로 여러모로 위축돼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이 잘 자랐고,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제게 다정하고 자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당연한 사실을 막 성인에 들어선 무렵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갔다가 퇴근했는데 왠지 그날 들어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시냐, 아니면 무슨 할 말씀 있으시나 여쭸더니 한참 동안을 뜸들이시다가 우리 딸 혹시 어머니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어머니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워낙 틈 느낄 새도 없이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왜요? 그게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야기해줘야지. 아니다. 너무 이른 것 같으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더 크면 이야기해줘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제가 성인이 되었다면서 제게 사과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도 진작 네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 당신이 용기가 안 나서 막으셨다고요. 전 그날 어떻게 두 분이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길을 걷다가 처음 만나셨대요. 그냥 길을 가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눈을 딱 마주쳤는데,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것 같다 하는 걸 확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기로는 어머니도 아버지께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서로 나이도 취향과 가정사도 정말 비슷해서 깜짝 놀라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다 고아시거든요. 두 분 다 어렸을 때는 친척 집에서 지냈는데 중학교 졸업할 나이쯤이 되니까 친척 집에서 눈치를 줘서 돈을 벌면서 혼자 살겠다고 나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 것도 반한 거지만 가정사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 두 분은 빠르게 가까워지셨고, 그렇게 석 달쯤 만났을까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께 청혼하셨대요.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활짝 웃으면서 수락하셨고요. 그 길로 바로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두 분 다 갓 성인의 나이였고 만난 지도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상황에서는 저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나아가고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생활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집을 나가도 배웅해주는 사람 없고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캄캄하고 차가운 어둠이 깔린 거랑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반겨주고 기다려주는 건 많이 다르잖아요. 식을 올리기에는 두 분의 벌이도 시원찮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가족들도 없어서 결혼식은 생략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나름대로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던 자녀 소식은 아니었지만 두 분은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뻤대요. 이제야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연결되고 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다며 매일 밤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는 우리처럼 눈칫밥을 먹이면서 키우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좋은 경험만 하게 하면서 키우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곤 하셨다네요. 그렇게 특이한 일도 가슴 쓸어내릴 일도 없이 평탄하게 10달이 흐르고 난 뒤 제가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를 잊으실 수 없으시대요. 그때만큼 벅차고 기쁘고 행복한 때는 없었다며 너는 참 귀한 아이라고 거기까지 들었는데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그 말대로 저는 정말 좋은 것만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는 항상 공주 옷에 공주 머리, 조금 크고 나서는 무조건 메이커. 사달라고 조른 적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선물처럼 쓱 내미시곤 했어요. 정작 당신 옷은 메이커는커녕 상표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본 적이 없으면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앞으로 아버지께 더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이야기에 어머니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어서인지 좀 당혹스러웠어요. 제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티가 났는지 아버지가 오늘은 이만하겠다며 들어가셨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다음 날이었나? 아무튼 다음 날에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2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22살부터 기침 감기에 시달리셨대요. 저를 낳고 나서는 환절기면 종종 감기를 가볍게 앓기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약을 사다가 드셨는데 감기가 떨어지질 않더래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가래가 섞이더니 언제부턴가 피가 섞였다고 했어요. 2주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지속되는 기침. 기침에 피와 가래가 섞여 나온다. 증상이 뭔가 낯이 익죠? 저희 어머니는 결핵이셨습니다. 요새는 결핵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핵이 그렇게 가벼운 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증상이 많이 악화되셨을 때 가셨기도 했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집 형편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못해서 뒷받침되지도 못했대요. 어머니께서는 이 어린 걸 두고 어떻게 가느냐면서 본인도 갓 20에 든 참 어린 나이였는데도 내내 제 걱정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병마와 싸우셨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제가 3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22살에 호라비가 되셨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도 안 좋고 며칠 동안 넋이 빠져서 지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당시에 20살이었으니까 그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얘기가 끝나고 아버지가 건네주신 부모님께서 연애할 적 사진이 가득 든 앨범을 넘겨보니까 더 안타까웠어요. 몰랐는데 제가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좀 더 고우셨어요. 앞으로도 쭉 젊고 아름다운 20대로 남을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참 고우시다. 만약 지금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어머니 팔짱을 끼고 쇼핑도 가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떠는 그런 일상을 보낸다면 다른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어머니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것처럼 이제 잔소리는 그만 좀 해요.
하고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우리 모녀를 보면서 아버진 한숨을 푹 쉬시며 우릴 말리셨을 것 같아요. 전 지금이랑은 다르게 어머니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는 날엔 세상이 무너진 듯이 울면서 어쩌면 진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니 어색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상상 속에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준비할 카네이션이 2개가 되고 중요하게 챙길 생일이 2개고,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상을 받았을 때, 취직했을 때 2배로 축하를 받고 축하할 일이 늘었다면 그만큼 더 행복했을 거예요. 제 상상이 현실이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도 분명 더욱 행복하셨겠죠. 아버지는 여태껏 저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흔히 노가다라고 하죠. 어딘가에 취직해서 일을 나가기엔 제 나이가 어렸고, 따로 저를 봐줄 사람도 없었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옆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양해를 구하고 저를 잠시 맡기고 불규칙하게 인부 일을 하시다가, 제가 좀 자라고 나서는 공장에서 쭉 일하셨어요. 일하시면서 허리를 다치시기도 하고 손등이 깊게 베이셔서 봉합수술을 받으셨던 적도 있는데, 하나뿐인 딸 앞이라고 아픈 티 한 번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많이 아프죠? 어떡해요? 아니야, 나 괜찮다. 안 아파, 이까짓 것 가지고? 하며 허허 웃으셨어요. 그리고 휴일이 되어도 한 번 마음 편히 쉬지 못하셨어요.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유원지다 뭐다 놀러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는 주말만 되면 아버지와 온종일 있는 데다 항상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가니까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아버진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평일엔 정시에 칼같이 일어나서 일 나갔다 돌아오면 집안일하고, 딸이 일과를 제잘되는 것도 들어줘야 하고, 잠 안 자고 잠투정을 부리면 토닥토닥 달래면서 재워줘야 하고, 주말엔 평일보다는 늦게 일어났다지만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온종일 딸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이리저리 다니시고, 아무리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이 나이 먹고 결혼하고 육아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로선 재혼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를 봐주시던 옆집 할머니께서도 재혼을 추천하셨었대요. 애기 아빠 혼자 어떻게 애를 키워? 아직 외모도 출중하고 나이도 어리니까 얼른 세장가 들어야지. 그게 애 위해서도 좋아.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지금 딸내미랑 이대로 오순도순 사는 게 좋은걸요. 아마 마음만 먹었으면 재혼하셔서 저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여성분과 새롭게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그릴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재혼을 하지 않고 계셨던 건 어머니를 잊지 못하셔서도 있지만, 제가 혹여나 안 좋은 일을 겪을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러셨던 게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어머니가 생기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20몇 살 때였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 재혼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재혼은 뭘? 일할 시간도 모자라. 지금 한창 바쁠 시기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요, 지금이 아니어도 좋은데. 아직 40대면 젊으시잖아요. 여자친구라도 만들어 보세요. 저 때문이면 저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아이고, 참. 딸,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니? 그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사왔으니까 식기 전에 어서 먹어.
너무 칼같이 거절하시길래 그냥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권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금지옥엽 귀하게 저를 키우신 만큼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를 공주대하듯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의 남편과 함께 아버지께 인사를 갔어요.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반겨주시고 축하해주시며 잘 하시지도 않는 술을 막 들이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 남편이 가고 그날 밤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지으셨던 표정과 말이 잊히지 않아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다 커서 내 품을 떠나는구나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참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 후련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시집 장가가게 되면 그런 미소를 짓게 될까 싶었네요. 아무튼 아버지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하셨고 시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아 저희는 곧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도 낳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행복한 생활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행복에 조금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작은 여느 때처럼 아버지 댁에 갔을 때였어요. 평일에 잠깐 들른 거라 챙겨드릴 것들 드리고 가려는데 아버지께서 할 말이 있으신 듯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시더니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자기 말을 번복하는 일이 좀처럼 없으셨고 또 칠순이 넘기신 나이셔서 의아했어요. 그래도 남은 삶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축하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긴 했어도 어련히 좋은 분이실까 조금은 기대하기도 했네요. 아버지께서는 미룰 것도 없다며 다음 주쯤 소개를 해준다길래 남편과 시간을 맞춰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꽤 근사한 식당도 저희가 예약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도 잇지 못했어요. 어머, 미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김현정,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버지가 재혼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얘예요? 아버지가 재혼하고 싶다고 한 상대는 다름 아닌 제 동창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덤덤한 얼굴이셨고 그 애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작태에 기가 차서 허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상대에 대해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반대를 할 것 같아서였겠죠. 말을 꺼내면 아예 이런 만남조차 갖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남편은 진정하라는 듯이 저를 토닥이면서 상황을 살피었지만 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남편을 초대한 것이 나쁘고러워서 혼났습니다. 할리우드 같은 데서나 있는 줄 알았던 일이 내 가족에게, 아니 내 가족이 이런다니.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김현정, 너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몰라? 이 사람이랑 나 서로 사랑해. 사랑이 죄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니, 네 말이 맞는다고 쳐도 누가 친구 아버지랑 재혼해. 미친 게 아니고서야. 내가 아버지 딸인 거 알았으면 네가 멈췄어야지. 상도라는 것도 없니 너는? 그리고 옛날 기억 안 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은 거야? 동창이 아니었다면, 아니 동창이라도 제가 아니었다면 마지못해서 언젠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애는, 김현정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 가정사에 대해서 놀렸던 이상한 애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애가 바로 김현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도 정말 안 좋고 공부도 안 하고 툭하면 수업에 빠지고 저랑 똑 닮은 애들이랑 무리를 이뤄서
애들 꼽주고 삥뜯기나 좋아하더네. 제가 잘 사는 줄 알고 앞에서 살랑대다가 아버지야만 사는 걸 알고는 복도에서 만나면 제 무리와 함께 아닌 척 제게 꼽을 주곤 했습니다. 야, 너는 아빠랑만 사니까 되게 형편어렵겠다. 어떡하니? 아, 아휴, 그러고 보니 너 옷도 늘 더럽더라. 얘, 아빠한테 빨아달라고 해. 응. 그리고 전 그때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반이기도 했고 워낙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생채기처럼 난 상처가 금방 아물 수 있었는데 만약 김현정과 같은 반이었다면 좋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제 학창시절 기억이 상처로 얼룩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사람은 변하는 거란 말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쓸 수 없다. 제가 믿는 말은 그거예요. 옛날 행실도 옛날 일은 없었다는 듯이 셀셀 웃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묻는 것도 여전히 그때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순수한 의도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얘가 뭐가 아쉬워서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남자랑 재혼하겠어요. 50대의 나이, 절대 어리진 않지만 많지도 않은 나이인데 또래와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저희 아버지와 만난다? 세기의 사랑처럼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추측하자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었네요.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 취직하신 후에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성실하게 공장 일을 다니셨습니다. 공장 자체도 규모가 꽤 컸고 아버지께서도 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다가 은퇴하셨기에 퇴직금이나 그간 모아두셨던 돈이 꽤 되는 걸로 압니다. 집도 사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큰 돈을 턱 내어주시기도 했고요. 뭘 옛날 일 가지고 그래? 30년도 더 됐다, 야. 그걸 아직도 담아두니? 진짜 어이없네.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됐지? 그러니까 이제 걸릴 것도 없는 거다. 미안해. 됐지? 걸릴 게 왜 없어? 참 너도 변한 거 없구나. 아무튼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네가 반대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 저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변했을 수 있지 않나 하고 가능성을 한 구석에 남겨뒀었는데 앞으로도 제 사전에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란 말을 영원히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성으로 귀찮다는 듯 대꾸하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열이 확 올라서 할 수 있는 욕을 다 한 것 같아요. 데리고 나가려는 남편도 뿌리치고 한참을 아버지와 걔한테 했던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서 그때 뭐라고 했던 건지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어쩌면 그 다음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한참을 듣고만 있던 아버지께서 제게 화를 크게 내시더니 현정이에게 괜찮으냐고 싸고 돌더군요. 제가 아니라 걔를요. 그 꼴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께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로 얼추 그 애가 얘구나 하고 아셨을 텐데. 그런데도 그때 배신감이 솟아 제가 아버지께 가지고 있던 존경심에 큰 금이 갔고 이딴 소리 할 거면 다신 나 부르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 자리에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는 걸 듣고는 자기도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순수한 마음일 리가 없다면서. 그렇지만 혹시나 진심일 수도 있으니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떠냐고 해서 친구들에게 걔 행실이 어떤지 조금 물어봤어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변한 것 없이 쓰레기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걔랑 엮여서 좋은 꼴 본 사람 없다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는데 참 이걸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다고 둘러댔네요.
남편한테도 그대로 전하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도 여보, 내일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봐. 모르고 계실 수도 있잖아. 실체를 알게 되면 장인어른의 마음도 변하실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다음날 가기 싫은 마음을 꾹 누른 채로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랑은 달리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걔가 어떤 애인지, 어떤 일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듣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가 생전 보이지 않으시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시는 법이 없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처음 봐서 많이 당황했어요. 미연아, 나 50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네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었어. 그건 네가 알 거야. 그런데 나도 이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이제는 내 인생 한번 살게 해줘. 현정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다. 너와 내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지. 하지만 나는 그걸 용서하려고 한단다. 사람은 변하는 거라고 하잖니. 현정이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란다. 보기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내심 너에게 분명 미안해하고 있을 거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낱낱이 말씀을 드렸는데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보니 할 말이 없어져서 그 길로 나왔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아버진 이해해달라고 하실 거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그 콩깍지가 깊으면 생전 흘리시지도 않던 눈물을 그렇게 슬프게 흘리시겠어요. 내가 알던 우리 아버지는 걔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없구나 싶어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데도 그 사람을 감싸는 모습.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당장 걔라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다가 남편이 말려서 참았어요. 일단 장인어른께도 시간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다가 여기보다 더 가면 난 아버지가 걔 감싸고 노는 거 더는 못 봐.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장인어른께서도 문득문득 생각나실 거야.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겠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건지. 조금만 더 뒤에 장인어른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 그래도 아니야. 그래.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버지도 복잡하시겠지. 당신 말대로 할게.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십니다. 내일쯤에 댁에 들를 생각인데 제발 콩깍지를 조금 벗겨내신 후였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강행하시면 어떡하죠?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진짜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아버지만 행복할 수 있다면 동창이든 아니 30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